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국가 간의 확립인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 두 분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해도 뭐 크게 그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사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계급 사회잖아요. 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 결정돼 있는데 원효대사는 신라에 있었던 17개 관등 가운데 육두품이니까 6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평민 중에 평민이죠. 뭐 아주 6번째라고 그러지만은 신라에서 그 계급적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 성골, 진골 둘밖에 없어요. 뭐 가장 뛰어난 이 가문이고 나머지는 뭐 다 평민인데 의상대사는 진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 두 분이 이 계급의 위상으로 보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여기에 성골, 진골 할 때 뼈골자가 들어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미있죠? 왜 이렇게 신라 사람들은 뼈다구를 좋아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도 우리가 흔히 속어로 쓰는 말 가운데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게 이 성골, 진골 하는 그 뼈타령에서 나온 소리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고 제자를 따져보면 원효한테는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그저 유일하게 따지면 아드님이었던 설총 정도고 의상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은 중국 화엄종의 3대조였던 지엄이라고 부르는 아주 당대의 빼어난 고승이 있었고 당신도 밑에 10대덕이라고 있었어요. 10분의 원래 의상스님의 제자를 한 3,000명 정도 있었어요. 3,000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빼어난 분들을 10대덕이라고 해서 그렇게 모셨고 또 이제 저술을 보면은 원효대사는 보기 드문 다작학자예요. 참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것은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별기 뭐 이제 이런 것 이외에 대장경에 대한 해설서, 미륵상생경 종요, 미륵하생경 종요, 법화경 종요 뭐 이제 이런 그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책을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잘 썼어요. 책의 내용이 학술서적은 물론이고 그 양반의 수필집에 해당하는 발심수행장 같은 거 읽어보면 눈물이 솟을 정도로 수행자의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극락세계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던 유심안락도 같은 것도 천하의 명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술이 많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런 저서들을 많이 남겼는데 의상법사는 평생 저술이 3권 근데 이것도 권이라고 하기가 민망한 게 이 양반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종남산 지상사라고 하는 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저술인데 7원 39, 210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문학 논문으로 제일 짧을 거예요. 210자로 박사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 210자를 이 사람이 시로도 썼지만은 그걸 하나의 도장과 같은 모습으로 구불거리는 그런 형태로 이걸 구성을 해서 정말 세계에서 이런 저술은 유례가 없습니다. 아름답고요. 그런 이제 저술을 남겼고 그 다음에 뭐 일승발원문 뭐 이런 정도밖에는 남기지가 않아서 원효와 의상 동시에 위대한 저술이면서 저술가고 위인이면서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전기를 썼던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 스님이 또 아주 멋들어진 표현을 했어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효와 비교해 보면 의상은 많은 저수를 남기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국물 맛을 알기 위해서 한 솥의 국을 다 마셔봐야 하는 건 아니다. 의상대사는 바로 그런 분이다. 참 그 표현이 아주 딱 와닿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고, 또 이분들의 삶의 태도도 너무 달라요. 평생을 살면서 원효대사 같은 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고 참 고승으로서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양반 보면은 설총 낳고 난 다음에 서라벌 시내를 술에 취해서 다니면서, 그때도 남사당 패거리 같은 그런 그 마을, 그때는 뭐 놀이가 많지 않을 때니까 굉장히 큰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이제 이런 이 광대패들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표주박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장단을 맞추고 같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또 원효대사가 지은 노래가 신라에서 몇 주를 연속해서 금주의 인기가요 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일체무예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일체무예인,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일도 출생사, 한 길에서 나고 죽음의 바다를 벗어나는구나. 이제 이런 그 가사를 가지고 바가지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승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못마땅할 정도가 아니죠. 뭐 저런 게 다 있냐. 저게 그냥 중망신 다 시키고 있잖아요, 댕기면서. 근데 의상은 어떠냐? 너무 고결하고 아주 담백한 수채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정결하고 청빈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무왕이 이분을 제일 존경했어요. 왜 이렇게 의상한테 홀짝 넘어갔느냐 하면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문무왕이 통일하기 이전까지는 많은 백성들과 중신들에게 통일되면 행복이 온다고 막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더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백제나 고구려의 옛날 땅에 신라 사람들을 보내니 반발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통일한 군주니까 과감하게 그쪽 사람들을 기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상대사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지방자치와 같은 형태로 그쪽 주민들한테 권력을 이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할 밖에 아무 일 없죠. 뭐 그다음에 의상대사를 그냥 매년 설날 때는 세배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때도 그냥 일만 있으면 찾아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스님 한마디 해주시죠. 뭐 이러고, 뭐 의상은 냉정하게 그냥 아유 대왕님 오셨습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일 믿는 신하를 보내서 의상대사 뵙고 좀 말씀을 전해다오. 그래서 이제 그 신하가 가서 의상대사 뵙고 절하고 이제 돌아와서 문무왕한테 복명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저 대왕님 의상대사를 가서 뵈니까 이분이 너무 청렴하고 강직해가지고 어떤 때는 공양을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문무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도 뭐 이렇게 땅을 줘봐야 의상대사가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니까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밭을 5마지개를 내렸어요. 밭을, 논도 아니고. 그래서 내려서 스님, 아무리 청렴하신 건 좋은데 굶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저 욕이나 하시도록 그렇게 받아주시죠. 그랬더니 의상대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늘을 지붕 삼고 이 대지를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 초라한 출가사문입니다. 저한테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대왕께서 저한테 이 밭을 하사하시려면 저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그 양반보다도 더 가난했던 사람이 있었나 보지. 이제부터는 스님 거니까 스님 마음대로 하시죠. 마을에 참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나눠줬어요. 이거 아주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고결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여론이 세속의 인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울면서 이제 이어른 그 문상을 이제 가서 장례를 다비식을 성대하게 치르는데 제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큰 스님 가셨으니까 유품을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상대사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하의 2벌, 상의 1벌, 바로 네 개, 짚고 다니시던 지팽이 하나, 끝. 아무것도 없어. 이게 위선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분의 삶이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고결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효와 의상을 불교계의 위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의 두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라 삼국통일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한 분인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육상이라고 하는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 육상이라고 하는 논리는 총과 별, 동과 이, 성과 괴, 이 6가지의 모습이 쌍을 이루고 대립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체라는 말이죠. 왜 군인들이 총원 몇 명 그럴 때는 여러분의 숫자를 다 세서 총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엄경의 논리는 뭐냐 하면 그 총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이 없으면 전체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개별이 없이 전체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개별과 전체는 같은 거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는 별개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의상대사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부처님 말씀은 동전 한 잎은 동전 10잎과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마찬가지다. 동전 한 잎은 동전 10잎이다. 왜냐하면 10잎이란 한 잎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한번 그 논리를 반박해 보세요. 아니 동전 10잎하고 동전 한 잎이 어떻게 같냐고 그게.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총이라고 하는 말을 국가라는 말로 한번 대체해 보세요. 별이라는 말을 국민이라는 말로 대체해 보세요.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국가의 입장에서, 왕실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없으면 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고 국가가 개인이다. 아주 뚜렷한 가치관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이런 논리 바탕이 없는 군인들하고는 눈빛이 달라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은 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이다. 내 헌신이 없으면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또 동상과 이상이라는 건, 동이라는 거는 동질성, 아이덴티티거든요. 이라고 하는 건 캐릭터, 어떤 하나의 이질적인 모습인데, 자, 이거는 뭐냐? 완성된 동질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이 고려돼야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지만은 아직은 남북분단 현실 속에서 국가의 안보가 참 중요한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부터 다 총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안보를 지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군인은 전장터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교수는 학업의 장소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장소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개인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을 때 하나의
동질성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정당한 관계가 수립돼야 된다. 이것을 웅변으로 선언한 거죠. 이런 육상의 원리와 논리를 백성들에게 자각시키게 되니까 이건 삼국 통일의 이념이 되는 것이고, 그 이념은 신라가 왜 제일 작은 나라, 제일 부족한 병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힘들이 신라의 불교 속에서 보이는 것이다. 이런 각